불법 비상계엄의 시기를 거치며 이곳저곳 망가지고 멈춰버린 우리 사회. 이 사회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장난 곳을 찾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질 좋은 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질 좋은 대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그리고 정규재 TV 진행자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라고 이제 정규재 대표님 뭐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도 하셨고 주필도 하셨고 또 펜앤드마이크 보수파 성향의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겸 주필도 하셨고 지금 정규재 TV도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뭐 탄핵 선고 얘기도 하지만은 보수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조금 심도 깊게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일단은 현황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왜 이제 결정이 된 거라고 보셨는지요? 그동안에 아마 헌재에 의해서 약간 다른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이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합의가 이미 상당히 초기부터 이루어져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선고를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자세히 정리하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이 헌재법 32조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좀 가벼이 무시해왔던 그런 측면들이 지적이 되고 그 무시해왔던 그런 측면이라는 것은 지금 그 동시에 우리가 알듯이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형사사건이 있죠. 예. 그런데 헌재법에 보면은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의 뭐 기소장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헌재재판에는 가져다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 저는 헌재재판관들이 좀 실수라고 봅니다만은 이 재판관들이 초기에 재판을 시작하고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심결에 아마도 무심결로 보입니다만은 이 형사사건에서의 기소장 들의 여러 가지 증거 채택된 기소장 이런 것들을 아마 갖다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하자면 판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헌재법 32조에 위반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고 또 아마 한두 분이 그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서 기왕이면 그런 결함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 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론기일을 제기하자. 예. 변론기일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변론기일을 뭐 하루 또는 2회 1회 또는 2회라도 변론기일을 제기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일부 말하자면 소장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변론기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헌재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증거들을 다 빼고도 충분히 이 탄핵 문제에 대한 논변을 할 수 있는 증거는 이미 헌재 재판의 헌재에서도 질문 답변 뭐 증인 채택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이제 반대 논거들이 나오면서 아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증거 채택에 이견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결과를 좀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일각에서는 5대3 대드락설, 뭐 4대4 기각설, 뭐 8대0 인용설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사건은 굉장히 명백하고 또 전 국민이 TV를 통해서 봤던 사건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미 상당히 명백한 것으로 말하자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파면 이렇게 예. 나올 것이 뭐 제가 볼 때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만일에 파면 인용이 안 나온다면 예. 그거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이 또 된다. 또 새로운 엄청난 논쟁으로 들어가는 사건의 초입 문을 열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문명국이고 이미 쿠데타라든가 하는 이런 소위 이 전근대적 또는 전민주주의적 이런 사태들은 80년대로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40년 전의 일이 다시 나와서 만일에 이번에 인용이 아닌 8대0 전원일치가 아닌 어떤 종류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든가 예. 그렇게 해서 8대0이 아니게 된다면 오히려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는 화제거리라고 합니다만 말했습니다마는 우스갯거리가 되는 예. 반문명 국가다, 반민주 국가다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사태 자체는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으로 예. 아마 금요일 이후에는 국민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될 것 아닌가, 돌리게 될 거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지금 8대0 인용을 유력하게 말씀을 네, 하셨고요. 아마 소수 의견, 뭐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별도 의견 정도로 한두 사람이 이 재판 심리 과정에 대한 회고를 예. 조금 다른 재판관들하고 달리하는 의견 표명이 부분적으로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선거 기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이제 보수 뭐 네. 대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화 실종된 대화 정치권의 대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표님께서 지난 10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담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재밌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또 왜 이재명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고 네. 이재명 띄우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있었는데 좀 어떤 이유로 그 대담에 응하셨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전 원래 언론인 출신이고 지금도 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것은 취재 성역을 두거나 금기를 두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지금 뉴스의 초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지금은 이 특히나 양쪽 진영이 그야말로 증오심, 상대방에 대한 분노,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국 정치를 양단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보수면 보수대로 또는 진보면 진보대로 좌면 좌대로 우면 우대로 완전히 자기 진영 안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쓱 하면 변절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를 하러 나갈 때 야 이거 얘기를 마치고 나면 변절자라고 하는 혹독한 공격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갔습니다. 물론 굉장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다이나믹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재밌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그날 얘기 중에 제가 했던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또는 증거 조작과 관련된 말하자면 잘못된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고 예. 이재명 대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구했던 게 이번 그 탄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2월 2일 날 3일 날 예. 불법 계엄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벌써 4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에는 민주당의 때는 이때다. 이제는 완전히 승기를 잡았구나 하는 소위 점령군 같은 일처리
도 굉장히 한몫을 한 거다.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보수 쪽 국민들이 그야말로 역설적으로 단결해버리는 예. 오히려 보수가 더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그 국민들이 단결하는 아주 특이한 그 역설적인 일이 나타났죠. 예. 그런 것은 민주당이 마치 이 윤석열의 이 불법 계엄을 이건 뭐 정말 뭐 천우의 기회다고 평가한 말하자면 태도의 과잉된 태도라든지 또는 이 문제를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말하자면 자멸하는 어떤 그런 그 정치적 승기를 잡는 기회로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못 다룬 거다 하는 요지의 주장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그건 상당히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분명히 과잉이 있다. 또 이딴 그 줄타내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성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주고받아졌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만족할 만한 대화가 됐고 또 우리 정계 지도자에 속하는 분위기인데 그분이 비교적 그 명징한 언어를 구사하고 또 어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보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국민의힘 이쪽의 네. 분위기는 최근에 이제 그 박정훈 의원이 네. 국민의힘의 주적은 이재명이다. 친한과 네. 친윤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 이재명 왜 주적 이런 말을 쓰죠? 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제 박정훈 의원이 아니, 썼는데 그러니까 그 박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는 게 있어가지고 물론 네.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그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무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거짓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검찰이 만들어낸 일종의 그 말하자면 부정적 의미의 저주에 불과하다고 저는 봤어요.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당선된 자를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거짓말로 당선된 사람을 수사를 해서 떨어뜨리는 그래서 당선을 무효화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낙선자잖아요. 그 낙선자를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를 못하게 묶는 법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공직선거법이 문제로 삼아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대통령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낙선자에 대해서 그것도 주관적 진술, 내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에 대한 얘기, 그것도 검찰 기소장의 조작을 둘러싼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나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 한 건데 개인적이라는 말을 빼고 나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문제로 몰아갔거든요. 검찰 기소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작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는 것도 압력이나 협박이었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 그 판단이에요. 주관적 인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도 주관적 인식이고 이런 주관적 인식에 대한 어떤 진술을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인 것처럼 해서 소송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말하자면 상대방을 말꼬투리를 잡아서 거짓말로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심한 정도의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에 대한 진술조차도
다소의 거짓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미 계통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씌워져 있는 거짓말, 소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수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법으로 예. 엮어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논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원칙, 다른 서구 국가를 봤을 때도 이 대화 중에 이제 정치적 공방 중에 나왔던 거는 표현의 자유로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사법적 단죄의 대상으로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계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계엄이 있었던 지난 12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대통령 2명을 잇따라 탄핵해야 하는 당이라면 무언가 근본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네. 된다. 국민의힘이 선택할 것은 탄핵 찬성 여부가 아니라 폐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메시지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나오게 되면 국힘당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 정도에 그쳐서는 보수가 개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양당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국힘당의 존재가 좋은 보수당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오히려 사라져야 되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되는 아주 낡은 부패 정당에 불과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디에도 국힘당은 좋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못 가지고 있다. 그저 지역 정당, 지역 토호들의 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도 지역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그 국힘당은 심각한 어떤 그 결단을 해야 될 거다. 예. 뭐 스스로 문을 닫는 때 가까운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오히려 좋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즐겁게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보수 정당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오히려 국힘당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10년 이상 당명도 바꾸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뭔가 간판도 바꾸고 했는데 네. 본질적으로 이제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당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어떤 네. 양당제에 기인을 하면은 그 지지층이 그대로 또 이 정당을 지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네. 약간의 그 뭐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성격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러면 새로운 보수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떻든 근데 국힘당이 사라져야 새로운 보수가 그나마 움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힘당은 이번에 그 놀라운, 모든 국민을 놀라게 하고 세계인을 놀라게 한 그 불법 계엄, 소위 궁정 쿠데타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소위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예. 또는 옹호하는 그런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확실히 국힘당은 1980년대에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던 민정당, 뭐 말하자면 이런 데서 단 한 걸음도 시민의 정당으로 또는 도시 중산층의 정당으로 바뀌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일에 국힘당을 젖힐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데 실패한다면 그런 국힘당은, 그런 보수 정당은 오히려 필요가 없죠. 지금에 와서 국힘당은 그야말로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정당이 되어버리고 예. 길거리 광장민주주의를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보수 정당이 아니죠. 그 보수 정당의 새로운
보수 정당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보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광장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광장민주주의에 굉장한 중독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광우병에서부터 촛불 시위까지 민주당은 이 광장민주주의의 중독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해결해야 될 과정가 굉장히 많고 극복해야 될 이 허들들이 많은데 심지어 보수 정당에서 지금 광장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원래 광장주의는 진보 정당은 조금 이제 그런 성격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만 예. 보수 정당은 원래 광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보수 정당은 제한된 권력을 주장하고 말하자면 시민의 책임을 주장하고 뭐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시장의 어떤 자유를 주장하죠. 그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그 상대적이고 예. 그게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면 반대해요. 그 자기 당에서도 끊임없이 반시장적 주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반대하는 아주 모순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있고 국힘당 어디에도 그런 개인주의적인 또는 정당의 자기 책임을 지는 정당의 모습을 못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늘 대통령 후보를 밖에서 구해오는 뭐 예. 반기문, 이회창 뭐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마는 윤석열 이런 사람들을 밖에서 가지고 윤석열이 누구냐? 윤석열은 말하자면 그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그 오류 예. 중에 하나가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전직 국정원장 4명을 감옥에 보냈고 전직 정부에서 고위 관료로 지내던 200여 명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보내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이 진짜 적폐를 남기고 예. 말할 수 없는 검찰을 동원한 폭력 정권의 성격을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대표인 윤석열을 보수가 다시 스카우트를 해서 이게 우리 보수의 대통령입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내놓았던 거예요. 예. 그 사실은 그때 보수는 종을 쳤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울 정도의 보수 같으면 나는 보수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번 선거를 보이콧한다. 예. 그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 그런데 그 참담한 결과가 지금 이제 온 국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가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고 계속 소위 말하는 용병을 이제 영입해가지고 어떤 난국을 타개하려 한 것이 현재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이제 국민의힘에 비판적이신데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의원한테는 조금 우호적이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준석 의원하고 뭐 대담도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면은 뭐 저 민주당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네. 왜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그쪽을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준석 대표 자신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우수하고 정치적 리더십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지금 우리 정치가 빠져 있는 예를 들어 적대감, 증오감, 분노, 내부로 향하는 두 정당의 내부로 향하는 구심력, 그 비정상적인 어떤 소용돌이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물을 흘리면 수채구멍에 마지막에 빨려 들어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빨려 들어가죠. 그게 이제 소용돌이 현상인데 지금 두 정당이 모두 그런 증오를 에너지로 정치 에너지로 하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말하자면 소위 87 체제인 운동권 386들을 일단 뒷선으로 좀 보내고 국힘당도 그 부패 구조를 극복하려면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로 내려가면 예. 저절로 극복이 될 거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렇군요. 일종의 세대 교체론이시군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젊은 세대, 특히 MZ라고 불리는 세대로 내려가면 그 세대는 굉장히 이 보수의 친화성이 있습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굉장히 자유 경쟁을 받아들이고 예. 누가 말을 안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굉장히 태생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보수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세대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정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하자면 한국 정치를 87 민주화 체제로부터 내려오는 갈등 구조를 예. 청산하려면 물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역사적 어떤 채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우클릭 이런 말을 자꾸 쓰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기대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차라리 만일에 우리의 목표가 정치적 평화고 또는 대한민국 사회 발전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한번 세대를 넘겨보자. 예.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30대 지도자를 예. 쓰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애들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막상 그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나면 꽤 잘해요. 예, 그래서 우리 정치의 이 엉어리, 분노, 증오심 이런 거를 뽑는 데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건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결정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와,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홀딱 빠져가지고 시간이 지금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네. 진짜 한두 시간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이제 1987년 체제 그때 이제 개헌을 하고 지금의 헌법재판소도 그때 체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5년 단임제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87년 체제에 이제 모순들이 지금 폭발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이런 위기를 극복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그 정당들의 자제입니다. 저는 물론 87 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87 체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거는 국회 측의 선전 문구고 국회 측의 약간 속임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제왕적이라는 말을 내세워서 마치 국회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회가 열의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번 우리 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국회가 결재권자입니다. 대통령에게는 통치권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전부 옛날에 권위주의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무슨 국회를 압도하는 어떤 통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제도를 끌고 가는 양당이 양당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증오심을 부추기고 상대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런 어떤 분열을 정치 전선에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어서 헌법 어디에 봐도 국민들을 분열시키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헌법 개정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데 불과하다. 그 저는 보고 어떻든 지금 현행 헌법이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권력을 다루는 양대 정당이 그런 어떤 속임수라든지 또는 온 국민들을 분열시킴으로써 자기 진영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버리는 데서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든 그런 과정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결국 이제 제도적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유지해 왔던 그런 근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더욱 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또 그런 대화를 정치권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데 좀 앞장서시리라 보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